일 좋아하는 현직자들의 현업 이야기, 현직자들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시니어 산업 토파 봤는데 우리 자율주행 시장 얘기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칼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재직한 경험도 있고 우리 그 테슬라 얘기 맨날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율주행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고 스타트업도 존재를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 혹은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좀 모르는 이야기 이런 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칼이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자율주행 카테고리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발전 속도, 성장 속도가 좀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데 뭐 그런 얘기인가? 일단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테슬라처럼 거대 기업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어떤 스타트업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라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기사나 컨텐츠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 성공했다, 여의도에서 성공했다, 제주도에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고정밀 지도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고정밀 지도를 그 차에 내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장애물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한된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성공은 이미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대체로 이런 성공 사례들은 다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범용적으로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가기가 아주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테슬라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어디서나 다 되느냐라고 하면 나라마다 이제 조금씩 도로교통법도 다르고 인식해야 되는 물건들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 첫 번째로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공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환경, 비가 많이 오는 환경, 혹은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이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어떤 동물이 등장을 했다든지 인식하기 어려운 물체가 떨어져 있다든지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길을 막고 있다. 이런 평상시에는 우리도 마주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그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혹은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건데 요거를 데이터를 먼저 찾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바위인지 고양이인지 코뿔소인지 이거를 인식하기가 되게 또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최적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차량을 만들 때 그냥 고성능 PC를 탑재해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상태로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요거를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훨씬 최적화되고 내장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요럴 때 지금 엔비디아에서 팔고 있는 제슨이라고 하는 모델이 보통 업체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요 조그만한 컴퓨터로 원래 고성능 PC에서 돌아가던 거를 포팅해오는 것부터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그 제슨이라고 하는 것들이 레퍼런스 키트로만 판매가 되고 있지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직접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폼팩터로 만들어서 차량 어디에 내장시킬 건지 특히 차량을 통째로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약간 거대 기업이 아니고서는 엄두를 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로는 센서들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 센서들이 대체로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라이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다를 쓸 거냐 말 거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없이 카메라로만 인식을 하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천명해서 그대로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라이다 없이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라이다를 쓴다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는 환경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 경우에는 이제 난반사도 많이 일어나고
잘못된 물체로 인식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러면 제대로 된 주행을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혹은 이 센서에 어떤 더러운 물질이 붙어서 더 이상 인식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됐다. 그러면 이 센서를 어떻게 클리닝할 거냐.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VTX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문제는 차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차량에서 받은 정보, 혹은 근처의 다른 종류의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 혹은 관제센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수신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만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올 건지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정보나 사실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 이제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먼저 막대한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 참 여러 종류의 비용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 인적 자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좀 뛰어난 엔지니어들은 미국으로 이미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딥러닝이나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고급 인지 말고도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차에서 찍은 이미지가 있을 때 이게 다른 차량이다, 사람이다, 고양이다, 바위다,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라벨링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다 사람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각 업체들이 전부 이미지를 수집해서 이걸 라벨링을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혹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여졌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실제로 인식 알고리즘을 트레이닝 시키려고 하면, 요새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 GPU가 많이 필요한데 이 GPU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걸 많이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명드렸던 라이다라든지 다른 어떤 센서들의 비싼 가격,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반대로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모라이라고 하는 시뮬레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런 엣지 케이스들, 실제로 발현되기 힘든 상황들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라벨링도 사람이 직접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제너레이션에서 제공을 해주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IPO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들어보면 중국을 못 이기겠는데. 정말 중국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게, 거의 국가 단위에서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해주고, 그렇죠. 그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물론 한국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기사 난 걸로는 자율주행 환경 테스트 베드들을 각 요소에 지금 구성을 해서 레벨 4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조성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기도 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닌데, 어떤 주요 도시들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중국을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과연 테슬라랑 중국의 경쟁이 어떤 형국이 될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그리고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이런 쪽은 그래도 새 영역만큼은 지금이라도 해야 따라잡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얘들이 다 지금 보면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이잖아. 근데 이게 정말 중국처럼 국가 단위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제공해서 다 이거 갖고 훈련시켜 이럴 수도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스탠다드를 누가 먼저 찾냐, 이런 개념적으로만 보면 와,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도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선 생존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예시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면, 스트라드 비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인식 쪽에 더 포커싱을 해서 ADAS, 그러니까 운전 보조 장치죠.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에도 최근에 구매를 하신 차량이라고 하면 차선을 인식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든지, 앞에 있는 차량이랑 그 거리를 인식해서 그 거리 조절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품화해서 다른 어떤 현대차라든지
그런 거대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혹은 이제 서울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BMW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봤다고 하는데, 제품이 이제 레벨 5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차량 자체를 자율주행화를 더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서 차량에 이미 아까 얘기한 어떤 ADAS 같이 주행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항만에서 뭐 배에 실는 작업 같은 것들을 원래는 사람이 주행을 해서 태운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출고되기 전에 어떤 차량들의 이동이죠. 그것들을 이제 요소의 센서들을 잘 배치를 해놓고 이제 정해진 구역이다 보니까 완전한 제너럴한 자율주행이 필요 없고 그 제한된 구역 내에서 정확한 움직임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요걸로 지금 상당히 사업이 잘 되고 계신지 마찬가지로 IPO를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토르드라이브라는 기업에서는 이제 공항 항만 쪽에서 이제 비행기 타실 때 보면은 트레일러처럼 뒤에 끌고 다니는 차량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트레일러 차량들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의 움직임들을 자율주행하겠다. 마찬가지로 제한된 구역이다 보니까 제너럴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더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거고요. A2G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UAE에 있는 스타트업이랑 합작 투자를 했고, 이제 UAE에서도 어떤 나라 단위에서 모빌리티에 대한 혁신을 좀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공급 계약을 좀 맺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중국이랑 또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책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하면서 지금 생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술자리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업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괜한 걱정이 좀 들긴 하네. 그래서 정말 제너럴한 자율주행을 달성하려면 정말 많은 투자도 필요한 게 맞고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거대 차량 제조사와의 협업이 필수적인데, 그래서 그 케이스로는 이제 포티투닷을 들 수가 있죠. 현대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포티투닷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 완전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인포테인먼트랑 어떤 부분들이 전부 결합된 형태, 그리고 각 부품들이 원래는 뭐 엔진이라고 하면은 ECU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자율주행적인 어떤 그런 통신이 가능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각 제어해야 되는 모듈들에 대해서 그런 통신 기술들이 같이 접목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대 그룹사 단위에서 11.5조를 투입을 하겠다, 이런 기사를 지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도의 투자를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유치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다들 좀 더 제한된 환경 내에서의 특수 목적 차량들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어떤 제한된 통제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자율주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쓰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 다른 센서나 통제 센터의 도움이 가능한 그런 어떤 물류 센터가 특히 그런 환경인데요. 뭐 창고 A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혹은 창고 A에서 B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 이제 자율주행 차량보다는 AMR이라고 하는 좀 더 로봇에 가까운 형태들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 쿠팡 같은 물류센터 내에서도 이런 로봇들이 많이 필요하죠. 사람이 다 차로 실어서 운반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AMR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AMR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조금 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물론 뭐 주차 로봇이라든지 다른 로보틱스랑 결합된 제품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다른 스타트업들도 이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냥 들으면서 든 생각은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는 게 본질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 최근에 클로봇이라는 회사를 잠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부품이면 부품,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뭔가 우리만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영역을 가지고 이제
초격차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우리 좀 더 이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 업체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사업을 했다가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그 로봇의 관절 부품을 파는 걸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회사를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그게 퓨처플레이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로봇이 관절이 너무너무 중요해. 요거 하나를 아주 그냥 갈고 닦아서 만들어서 경쟁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로 피보팅을 하는 것처럼, 로봇이든 자동차든 전반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경쟁력,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이 안 되면, 야, 이거 흉내내지 말고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스타트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국가 인프라,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이게 인프라 관점으로 요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 단위에서 투자, 인내, 육성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제반이 돼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생존에 몰린 이 스타트업들의 이제 생존 방식, 방향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이도저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어. 요약하자면 결국 뭐 중국과 같이 거대 국가의 도움 차원이 아니고서는 이제 근본적인 자율주행까지는 뭐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고, 뭐 이 기업들이 가는 방향이 결코 나쁘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제된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도 상당히 뭐 중요한 영역들이고, 이 한국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도 이 기술들을 다 수출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라서, 반대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하나를 가지고 이런 특수한 환경들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어떤 통제 센터 쪽, 컨트롤 타워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례들도 아직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없는 거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국가 경쟁력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긴 합니다.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고, 오늘은 자율주행 이야기, 우리 테슬라 말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황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 현업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